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부동산의 히어로 우리 이진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직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주가 지났는데 네. 어떠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뭐 이제 인수위라는 게 새로 출범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한 9년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인수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과학자 출신 또는 의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전문직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좀 색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이면에는 실제 정치나 부동산 쪽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덜 들어가서 이거 뭐 좀 구성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정부 출범할 때 뼈대를 잡는 입장에서 모든 촉각들이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판도로 또 이렇게 발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네, 이슈 브리핑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LTV 높일까? DSR, DTI 함께 풀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유리라고 돼 있는데 자, LTV를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제 대출이 좀 풀리나 보다 했는데 네. 이게 또 DSR이나 DTI가 함께 풀리지 않으면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또 큰 변화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LTV는 담보 비율이죠. 물건에 대한 담보 비율을 지역과 상관없이 70% 또는 8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 사항이었는데 LTV를 전체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담보 비율을 충분히 더 높여주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그만큼 빌릴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건 물건에 대한 초점이고요. 이 물건을 빌리는 사람에 대한 초점으로서 DSR과 DTI가 들어와 있습니다. DSR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세부적인 패턴으로 신용도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DSR은 각자의 소득 대비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소득이 많아서 이자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더 빌리는 건 괜찮은데 소득이 여의치 않다면 사실 이자 부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빌릴 수 있는 뭐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돈은 빌려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것이 바로 DSR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DSR까지 만져준다면 전체적인 물건 대비 또 인별 어떤 그 대출 부분을 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아파트 가격들 지금 많이 올랐고 우리가 이제 DTI 대충 봤을 때 아파트 기준으로만 본다면 네네. 꽤 많은 상승장에서 이 좋아진 역할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담보로서 충분히 더 활용하려면 빌리면 되는 건데 갚는 능력을 본다면 이 집만 많고 소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LTV 높아봐야 뭐 빌릴 수 있어서 갚을 이런 신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다 소득이 높다는 얘기는 지위 대비 벌어들이는 어떤 직업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기업 직군들은 대기업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집이 몇 채 없어도 신용으로만도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구조라서 네네. 그렇게 본다면 서민층보다 고소득 직장인들 직업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확보된 분들은 추가적으로 담보 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구입할 때 양쪽으로 돈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주지 않고 LTV만 높여줬다 그러면 이미 벌어 있거나 그렇죠. 안정적인 구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게임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서민들은 집만 크게 좋은 갑자기 올라서 집이 뭐 5억짜리 10억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담보대출을 빌릴 때 갚지 못한다는 현상 때문에 역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DSR이나 DTI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기존에는 분명히 그래도 조금 됐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조정이 힘든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정부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득층들이 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재정 지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많이 늘어났지만 자기 소득으로 벌어들인 유동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유동성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GDP 개념이나 또는 뭐 개인적인 그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증가한 건 맞는데 벌어서 증가시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양적 증가만 있었지 질적인 증가가 없다 보니까 이 질적인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도 기준으로 이제 세게 들어가다 보면 계층이 더 분화되기 마련이죠.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온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고착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완숙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최근에 이런 유동성 사태를 잘 타고 넘어서 소득을 좀 늘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시절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DSR 그럼 만지면 되지 않느냐 얘기했지만 지금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에 들어가 있던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소영 교수 같은 경우가 이 DSR을 만지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좀 있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곧 하는 총재가 좀 바뀔 건데 하는 총재가 바뀌었을 때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이랑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 부분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할 부분이라 크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서 소득을 계속 늘려왔거나 입증했던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겠죠. 기존에 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부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의 일부로 봤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다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자산의 개념에 부채가 들어가 있어서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자산을 늘리는 것 쪽이 아니라 이 갖고 있는 소득의 질적인 부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DSR이 들어간다면 부채를 늘리는 것으로만은 끝나지 않고 부채의 관리와 소득의 질적 성장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DSR이나 DTI가 풀릴 가능성이나 자, 풀린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풀릴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DSR을 풀어서 돈을 땡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제일 이제 많은 부분에 속해 있고 또 하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있던 대출에 대한 회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기간을 연장해 준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고 오히려 8월 달이나 9월 달에 있을 이제 전세 만기 왔을 때의 전세 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에 가까우니까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은행들도 좀 발빠르게 먼저 LTV를 더 높여주고 해주는 이유가 전세 자금 수준 정도까지는 DSR 적용을 조금 느슨하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DSR 부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대출 푼다지만 여소야대가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 또한 또 입장이 또 바뀌게 될 텐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이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힘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협치라고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회에만 놓고 본다면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되고 이제 야당이었던 분들이 여당으로 가는데 일단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는 의회에서의 의석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석수에서 밀리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어도 실제 통과시키기가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의무, 두 가지 의무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과 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법안을 아무리 발의해도 의석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그런 계류 중에 있다 없어지는 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는 앞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비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쪽으로 반대에 서 있는데 풀려는 규제들의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금 이제 야당이 된 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무조건 싸워야 될 일은 아니고 서로 공통적으로 맞는 부분들은 또 가져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협치라는 게 정권 초기 출범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쪽, 서로 이제 바라보는 방향 같은 쪽에 대해서 먼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규제는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그렇죠. 있어서 네. 또 이 정부는 새로 들어올 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좀 많이 한 상태라 어쨌든 앞에 남아있는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는 계속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네네.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그 임대차법 개정이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부분에서 이견 차이가 조금 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 차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법률로서 4년이라는 기간을 만들어놨고 의무적으로 계약갱신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4년마다 폭등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반대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이 뭐 임대차를 직접 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민간 임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재건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익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로소득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금으로서 환수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재건축은 공급 사이드에서는 네. 충분히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재건축의 초과 이득은 무조건 거둘 것이 아니라 기부 체납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절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입장차가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법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각자의 어떤 이득 안에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아직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지역구들이 다 있고, 또 어떤 지역구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재건축 이슈들이 해당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또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협치라면 또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 윤석열 정부가 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협치되지 않는 정책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존의 기조가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초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 또 그게 이제 국민의힘 출신으로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음식이 있다면 재료의 구성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이 재료가 마트에서 다 사온 재료냐, 아니면 땅에서 갖고 온 재료와 마트에서 산 재료를 섞었느냐. 뭐 예를 들어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실제 정치권에 속해 있지 않고 검찰을 출신해서 바로 왔고, 대통령이 실제로 되겠다고 한 것도 한 8개월 남짓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짜 그러니까 야전에서 온 그런 어떤 재료인 거고, 실제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은 마트에서 달고 다른, 사실 뭐 통조림 같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맛이 나오는 좋은, 뭐 이런 예를 들어 통조림과 감자를 캤는데 그걸로 해서 뭐 감자 조림이 나왔다. 이러면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런 음식들이 좀 자극적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쪽으로 더 손이 많이 갈 거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의 협치보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걸 만들었던 조직 간에도 사실은 알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조율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또 지금 인수위원회 보면 인수위원도 다른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인 조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당선인을 만들었던 몇몇의 주요 인물들이 미는 이런 상태는 협치로 가기엔 조금 더 힘들지 않느냐 싶어서 올해는 생각보다 꽤 많이 부딪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시 부동산 담당자 보내달라, 오세훈의 SOS 친 이유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부동산 담당자를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일까요? 일단은 인수위원회를 딱 구성해서 보니까 경제 1분과 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수영 교수는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김경환 교수라든가 이렇게 부동산 어떤 정책을 좀 이렇게 짰던 분들은 특별히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박을 해서 표를 얻어온 정부인데 인수위원 자체에서 부동산을 안 건드린다, 이러니까 이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수위원회는 헤드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 실무자들 중에서는 부동산 전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이제 실무자를 넣겠다는 추진인데, 사실 주변에 실무자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 알듯이 모든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상위 클래스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거나 서울시의 도시정책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실무자로서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같은 계열인 오세훈 시장에게 뭐 재건축도 풀어줘야 되고 막 하니까 서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 맞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정책 관련돼서 하실 분들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실제 한 분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무자 인선 중에서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또 저명하신 심구현 교수님이 또 정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에는 없지만 밑에 실무자급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5분이 들어갔는데, 그 5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서울시에서 도시정책을 담당하시던 분이 왔고, 이분이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과거 시장일 때
같이 도시계획을 했던 분들 중에서 특히나 또 이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그 의견과 반대했던 최근에 32층의 고도 제한이 풀리게 했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정책을 찬성했던 분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게 좀 인상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아무래도 서울시가 네. 같은 기조의 그 윤 당선인과 뜻을 함께 맞추게 된다면 네. 서울시 부동산 정책들이 실현되기도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신속통합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신속통합 계획의 핵심은 재건축 쪽에 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재건축은 용적률의 싸움이고 용적률은 층고 제한을 풀어주는 건데 층고 제한을 푸는 것에 기여한 바가 있는 분이 인수위원회 분과에 들어와서 도시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실제로 양쪽에서 원했던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탄탄해졌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서울시에 있는 분을 보냈기 때문에 이분이 즉각적으로 다음 정부에 이번 정부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자기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 보내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리 하나를 더 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선 내용처럼 그 다수의 야당인 어떤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또 불가한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정책은 어차피 피지만 네네네. 결국은 그것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또 법률을 좀 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서울시는 자치단체장이고요. 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집행하는 집행자는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청문회는 또 여당이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되죠. 이제 야당이 될 이 민주당에서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을 만든다고 집행되기까지 바로 된다라는 지금 보장이 없으니 사실은 뼈대는 만들되 이 실현되는 시기가 늦게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좀 감을 갖고 가셔서 보시는 게 이해하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제외된 청와대 인근 개발 규제 풀릴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윤 당선인이 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로 또 요즘 한참 또 그렇죠. 이슈 말이 많은데 강한의 화제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청와대 인근의 고도 제한 등의 규제도 어떻게 풀리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청와대를 옮긴다 그러면 우리가 옮겨갈 곳과 옮겨지는 곳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가 있는 곳에서는 있던 청와대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청와대가 있음으로 해서 받았던 규제들이 풀릴까 이 기대가 있죠. 그 중에서 청와대의 가장 핵심은 사실 그 보안 부분인데 보안 중에서도 가장 큰 보안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안이 아니라 항공기로 오는 보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를 풀지 않고 거기 방공을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항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비행 제한 구역들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비행 제한 구역과 통제 구역이 공중권의 개념이라면 사실은 이 공중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니 그 주변 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이 올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고도가 풀려서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고도 제한은 꼭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왕릉이라고 우리가 아파트 올릴 때 왕릉 뷰가 나오는데 문화재가 보인다고 아파트를 철거해라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문화유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네네네네. 결국은 청와대 주변 지역들이 왕릉이 좀 많은 지역들이고 궁도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뷰가 아무리 나와도 사실 고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장 가서 고도 제한이 풀려 좋아진다? 거기는 보기 어렵지만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증개축을 할 때 한층 정도의 높이는 인허가 나오는데 좀 더 편하지 않냐. 이 부분들은 있어서 지금 뭐 서촌이라든가 또 북촌 주변 지역들, 통이동이라든가 효자동 부분들은 그거 올리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좀 괜찮아지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청와대가 개방된다면 외부인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많이 오는 외부인 상대로 해서 상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으니 벌써부터 그 주변 지역의 상가의 임대료가 더 올라가고 있고 나온 매물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지역은 나름대로 그런 효과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용도지구 변경 문제도 거론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유적지 전통 보존과 또 부딪히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좀 더 우선시될 확률이 높을까요? 통상은 지금 정책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쪽이 더 많이 가는 게 서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4대 문안법이라고 해서 도성 내에서는 건축물 짓는 데 제한이 많은 그런 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선택해 볼 만한데 어떤 거냐면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보시면 보존해야 될 어떤 문화재적인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밀지 않고 보존하되 그 위층은 그 위는 풀어줘서 새로운 어떤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양식들이 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도시계획적인 문제에서는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좀 눈에 띄는 건축학적인 면에서는 1층의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상부층들을 신개념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건축학적인 접근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쪽도 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뭐 유현진 교수라든가 이런 건축의 전문이신 분들이 옛 것과 새 것을 공존하는 방식의 건축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용도지구 변경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보존 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어떤 뭐 첨단적인 어떤 건축 방식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네.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그 지역한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이전부터 조금 궁금한 부분이긴 했는데요. 네. 윤 당선인이 그 청와대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돌려준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 부지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 심장부 같은 건데 오랫동안 옛 그 대통령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내부를 정확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정치사에 괜찮은 박물관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돌려준다고 하는데 본인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막 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그 동네에서 시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없어지니까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문화재로서의 어떤 대우 가치를 받으면서 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짓는 게 영구히 갈 거냐 아니면 진짜 5년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5년만 비울 거냐 이건 또 가서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바로 문 대통령도 안보적인 문제에서 국무회의에다가 이 부분을 안건을 안 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알력 싸움이 났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의 성격이겠죠. 이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격이 또 한몫했다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한 없이 자기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발빠르게 돌아가는 3월 셋째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미크론과 그 변종들로 인해서 이제 정점을 맞이하는 또 시기라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동산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